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2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경제 긴장 속에서 파월 연준 의장 해임 검토, 에코노타임즈에서 4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백악관과 중앙은행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케빈 헤셋 백악관 경제고문은 트럼프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파월 의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그를 빨리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 트럼프가 실제로 파월을 해고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을 두고 싸고 있지만 연방이사회 임명에 관한 대법원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이 향후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의 비판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꺼리는 것에 대한 불만, 특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는 관세를 인상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파월 의장과 다른 연준 관리들은 이러한 관세가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리 조정에 대한 현재의 관망 입장을 강화했습니다. 연준은 12월 이후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옆에다가 써봤는데요.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와 독립된 은행을 발명했는데 왜 트럼프가 못 살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FRB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연방정부는 빛에 허덕이게 만들고 FRB는 이자 놀이로 돈 벌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관세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올려야 되는 게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거시경제적으로도 좀 복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FRB와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는 동일한 것인가? 동일한가 아닌가? 중앙은행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이라고 한국은행 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미국 측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고용 극대화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용 안정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조정을 중앙은행이 그 주권을 가지고 조정해야 된다는 입장에 되는 것이고요. 고용 극대화를 위해서 이것은 뭐 긴 화살이긴 하지만은 신용화폐 유동성 통제 관리를 중앙은행이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래서 금리 조정과 화폐 유동성 통제 관리에는 좀 갈등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 FRB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파월은 관망 자세라고 한다. 한국은행장에게 인플레이션 우려로 대통령이 직접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2025년 4월 17일 기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2.75%고 이는 2025년 2월 25일에 0.25%포인트 하락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4에서 4.5%니까 우리나라하고 한 2%, 좀 차이는 좀 좁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한다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거꾸로 돈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금리를 올려서 은행에 돈이 들어오도록 해서 시장 유동성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관세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된다 그래도 그 또 우려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내수가 그 내려앉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그 내수를 위해서 금리를 내려 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하자는 게 트럼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중 화폐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려 시중 돈이 은행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 대신 이렇게 되면은 기업은 차입이자 증가가 되기 때문에 또 고용을 억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금리를 올리면은 고용 극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상승 관계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의 제로 금리 정치를 유지했었다.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거꾸로 위에서 인플레이션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은 일반적인 논리로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시절 때는 또 금리를 올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이 화폐를 유통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아베가 한 정책은 에, 일본은행의 행정부에 부활하고 화폐 발행을 요구해가지고 아베노믹스로서 그 화폐 유통을 늘려버렸죠. 그 금리는 올리지 않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를 조금 올린 정도. 이렇게 좀 거시경제라는 게 참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중앙은행은 행정부와 독립된 민간은행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미국 연방은행이지. 미국 독립 때부터 유럽이 전쟁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이유들이 정부가 그 은행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다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시키자. 우리 행정부가 은행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독립의 아버지들이 미국만 독특하게 그 중앙은행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대통령이 직접 연방은행장을 해고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영향력은 행사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그 4월 달에 2.75%로 계속 유지한다고 어, 한국은행장이 망치를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1분기는 뭐 망했고 전망도 어둡다 향후.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그 2025년도 경제 상황은 전망이 어둡다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될진 몰라도 그 별로 성장을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 일요일 날 하는 유명 유튜버 그 슈카월드인데요. 서울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게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서울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하는 문제. 이것도 저도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이 서울 경기 지역의 인구가 집중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죠. 한국의 아파트 문제는 아파트 문제는 서울의 아파트 문제이지 전국적인 건 아닙니다. 어,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오늘도 서울 아파트는 간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 있는 그림인지 만들어진 그림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고층 아파트를 통해 가지고 그 분양가 고급 럭셔리 아파트 쪽으로 지금 서울이 움직이고 있다. 재건축 바람이 또 불어나고 있고 대선에 앞서서 이런 부분도 다뤘네요.
캐롤라인이라고 보통 발음하는데 중국의 선전포고 충격에 빠진 중국 미로 나우라고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라고도 하고 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리와 핵심 광물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검토를 지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것으로 이는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치입니다. 리빗 대변인은 공은 중국 쪽에 있다며 행정부가 필수 자원 확보와 중국 경제 책략에 맞서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감히 미국의 조치에 보복한 대가로 중국에게 최대 245%의 관세용을 내리노라. 이거 겹쳐서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가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대변인은 대통령을 계속 믿어라. 그분은 자신의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일 대표의 마가모자 씌운 트럼프 충성 연출 논란. 워싱턴 박쿠키 특파원이 조선일보에서 4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 아까 뭐 자왕가 이 사람이 그렇죠. 어, 근데 이런 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출을 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한국 언론이 꼬집었네요. 근데 일본 그 대표단들 그 표현들을 보면은 뭐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 뭐 약자 입장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대로 맞춰주려고 그런 거를 했겠죠. 일본으로서는 충분히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그또 보수 세력들은 창피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 145%였는데 다 따져보면 245%라고도 얘기합니다. 중국이 120%를 대화다 쳤는데 상징하는 거를 트황상 대 시황제로 했는데 요 시황제는 그 만주국 어, 황제의 의복으로 했죠. 요거는 좀 비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시진핑이가 만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나라 출신이 아니잖아요. 중화족이죠. 그러면 옛날 뭐 다른 거로 좀 뭐 마지막에 망한 나라가 청나라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건 또 우리의 그 한국 조선 왕의 그 상징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네요. 그래도 다른 옷을 입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미국의 대응에 EU도 보복관세 90일 이후에 UFC 보러 가느라 잠깐 쉬었나라고 좀 꼬집고 있습니다. 그 UFC 그 관람하러 갔네요. 미국인들이요 나사를 조입시다. 애플 그 휴대폰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 작은 나사를 조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미국의 그런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 수입 아이폰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중국. 그래서 미국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인들이 제조업 일자리를 얻으면 미국에 더 좋을 것. 그렇다가 85%인데 당신이 직접 나사를 조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딴 사람이 하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 조일 사람이 과연 있냐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더라도 고임금을 준다 그러면은 할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이제는 대학교 나온 고학력자도 이 나사만 조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그 볼트너트를 채우는 거 이것도 뭐 예, 로봇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굴곡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로봇가 아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필요한데 아이폰만큼은 사람의 그 섬세한 손으로 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자리가 많이 생겼는데 미국인들이 거기 취직을 안 한다고 한다면은 취업 비자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뭐 동아시아 사람들 중에서 또는 그 미국 시민권을 얻는데 골드카드 500만 달러지만은 영주권 정도 주고서 비자로 들어오게 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엔디비아도 수출 규제를 했다. 참고로 트럼프 취임식 때 혼자 중국 가서 춤추고 왔던 젠슨황, 4월 9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엔디비아의 H20 칩 대중 수출 통제까지 보류하겠다고, 요거는 뭐 말하라고까지 젠슨황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4월 14일 엔디비아는 텍사스에 초특급 투자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TSMC하고 폭스콘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H20에 대한 칩의 대중 수출 통제를 또 발표를 해버립니다. 백악관이. 문제는 그놈의 딥시크가 이 칩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인데, 딥시크는 덜 발전된 칩을 사용해도 챗 GPT와 같은 다른 애플리케이션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딥시크는 수출 통제 엔디비아 칩을 사용해 자신들의 모델을 개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는 발표를 안 했어야 되는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모델이 수출 허가 없이는 중국에 판매가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사실상 미국 기술로 훔쳐 개발되었다는 것으로 미국 의회는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A100 100만 1만 개, H20 3만 개, H800 1만 개, H100 1만 개다. 이렇게 이제 의회 보고서에서 나왔답니다. 4개 종류 모두 대중 수출 제재 받은 제품인데 이게 중국의 엔디비아를 통해서 흘러갔다 이게요. 그러니까 다시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 이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젠슨항이 그 뭐 큰 그 중국 관리들하고 이렇게 국가 대 국가의 회의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모습도 그 이 사진으로 소개를 하고 있네요. 미 전임 대통령 3인 트럼프 비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 자체가 까는 제목들이죠. 미니원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4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전직 1명 비판도 이례적인데 전직 3명이 비판했고 과거 악연에도 주목돼 있다. 전직 대통령들 트럼프 행정부가 만드는 미래 이미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어디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누구 저 트럼프의 연설을 듣는 그런 건데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똑같은 모션을 취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연출을 했는지, 연출을 한 게 아니고 이런 순간을 포착해서 찍는 게 또 사진 기자의 또 능력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자들이 민주당 대통령들이었다. 요 세 사람이. 그래서 트럼프를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새로운 미국을 개념 인식하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도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한 번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 검찰 대통령이 한 번 됐다가 지금 3년만 하고 물러났는데요. 어쨌든 협상을 할 수 있으려면은 정주영 씨가 한 번 도전했다가 실패했죠. 한국의 정서는 아직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돈을 그렇게 쓰고도 정주영 씨가 대통령이 안 됐었죠. 어쨌든 정부에 그렇게 뇌물을 주고 헌금을 하고 하느니 그 돈이면은 그 돈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말겠다고 했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국민의 정서는 그때 정주영 씨를 채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미국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다른 나라예요.
중위험학자 한국 2차 전지 선구자 출연연서 세도전 이정현 기자가 조선비저에서 4월 2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명환 화학연 차세대 2차 전지 연구단장 LG에서 이 한국 2차 전지를 세계 1위로 올려 2029년까지 1300억 투자 차세대 전지 개발, 산학연 다음 세대 위의 중국과 경쟁, 리튬 이온 전지가 근데 장거리를 못 가서 별도로 뭐 코발트 그다음에 니켈 뭐 이런 또 전지도 또 따로 있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튬이온 전지 개발에 이 김명환 씨가 크게 기여를 했었고 LG화학에서 떨어져 나오기 전부터 연구실장으로 개발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LG화학 배터리 연구소장과 LG 에너솔루션으로 그 분리가 됐을 때 CPO 최고 생산 구매 책임자를 지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양질의 그 원료를 구매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설계도 하고 개발을 했지만은 구매 책임자까지 지냈다 이렇게 되네요. 어쨌든 이 산학연이 협동을 해서 중국의 그 2차 전지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계속 제가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거의 적자들을 문면하고 있는데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어, 규모의 경제로 그 중국은 승부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거기에 그 싼 가격이라고 해서 중국 거를 들여다가 우리나라가 전기차에 장착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좀 저가로라도 그 완성차 메이커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손익분기점이 언제 올래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그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중국의 저가 공세가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히토류 뭐 이런 리튬 이런 지하 자원이 중국 내에 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채굴할 때 환경오염을 또 많이 시킨다고 그러죠. 결국 전기차가 환경오염을 방지한다고 만드는데 공기에 대해서는 그 화석연료차가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하지만은 이 전기차는 거꾸로 공기는 청정할지는 몰라도 지하자원 개발에는 또 오염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그 플러스적인 면이 있고 마이너스적인 면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경제에 이게 남냐 안 남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향후 전기차가 그 필요한 이유는 달나라라든지 화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래를 위해서 미리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상을 바꾼 손안의 유튜브 유영아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4월 21일 보도했습니다. 알고리즘 탄 임급동 미디어 시장 귀엽고 쇼핑 검색 다 바꿨다. 20년간 왕국을 구축한 유튜브는 누구나 동영상을 올리고 곧바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비롯했다. 유튜브의 첫 동영상을 올린 카림은 온라인 결제 플랫폼 페이팔 개발에 참여한 동료인 체드 헐리 스티브 천과 함께 2024년 말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정했었다. 그래서 쭉 그 진행을 해 왔는데 2006년에 구글에 인수가 됐죠. 세월이 참 빠르네요. 어쨌든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유튜브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라는 동료 가사처럼 유명인이나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도 자기가 만든 동영상을 쉽게 올림으로써 자기만의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줬다. 저는 그 네이버 블로그 활동을 쭉 그 해왔었는데 상당히 그 조회수도 올라가고 이거 뭐 내가 해볼 만한 건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떨어지더라고요. 뭐 인플루엔서인가 뭐 그런 제도로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이버가
어쨌든 보니까는 유튜브로 사용자들이 많이 옮겨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따라 해보지만은 동영상 제작하려고 그러면 뭐 카메라 별도로 있어야 되고 또 녹음도 하고 동영상 올리기 뭐 이런 거 뭐 휴대폰으로 해도 뭐 다 되긴 됩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아, 그 나이가 먹어보면은 그 조그만 그 휴대폰에서 뭐 손으로 쪽 깨작깨작 해가면서 하는 게 영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노트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유튜브는 광고 마케팅 시장도 흔들었다. 최근에는 많은 영상 광고가 콘텐츠 마케팅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와 품질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뭐 그 조회수에 따라서 그 정산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있는데 저의 콘텐츠는 소일거리니까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제 소일거리, 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목소리가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일단 체력 유지는 또 건강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니까 나이는 먹었어도 에너지가 있다 그러면은 뭐 나이 먹으면은 그 기가 저 가운데 있던 게 입으로 다 쏠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19금 같은 얘기죠. 미국이 유사시 일본을 저버리는 이유, 아현 실세, 현대 비즈니스에서 두 전문가가 그 대담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족으로부터 벌써 3개월, 미일 동맹에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트럼프, 미국의 종속 계속하는 일본이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은 이런 어, 표현으로 서론을 해서 대담한 사람은 종속의 대가라는 미일 군사 일체화의 진실이 저자인 저널리스트 후세 요시히토 씨와 영속 패전론 전후 일본의 핵심의 저자인 정치학자 시라이 사토 씨가 대화를 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대미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일본에 닥친 핵전쟁 위험, 대만 유사로 중국과 전쟁 상태가 되면 일본의 국토 자유대 산업용 민간인 혹은 전국의 항구 공항을 제대한 활용에 전쟁하는 체제 준비를 미국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어쨌든 일본은 통째로 사용해 전쟁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그럼 미중 갈등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국이 일본에 핵 공격을 했다고 치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일본은 두목 그놈이 심한 짓을 해왔습니다. 해버리세요. 그러나 중국 각자가 본토는 안 칠 거다. 상호 그 파괴 전략인가? 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만이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즉 핵우산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기능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거기가 최악의 시나리오의 극한인가 싶은데 어떨까요? 핵전적으로 발전한다면 중국과 미국은 서로의 본토를 핵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낀 지역, 일본이나 대만이나 필리핀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한국은 빼고 있네요. 왜 그럴까? 그 논의에서 한반도는 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괘씸론, 결국 전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그것은 지도자가 어떤 가치관의 소유자이든 역사의 필연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역사의 필연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중국이 아니면은 저는 해체라고 보는 거죠. 무역 불균형 문제가 배경에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세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이러한 높은 공을 던진 딜은 역시 뉴욕의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스타일이 관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로 그 인용하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 그 생각은 미중이 핵전쟁을 해도 본토는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이란 논리이면서 부분적으로는 중국이 일본에 핵공격을 한다는 가정의 논리 전개입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이 근본 원인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태평양 전쟁 시 반일 감정을 미국민들에게 심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은 미국민들에게 중국이 주적이라고 입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현재 중국 핵체가 그 목적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 대당자들은 미국의 그 패권 유지에 대해서는 옹호할 생각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애국자이든 것 같지만은 자주국방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입장이 되려는지 우리나라가 핵개발 민간 국가로 또 지정이 됐죠. 어, 어쨌든 보호해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일본 식자들은 못 믿겠다 꾀꼬리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어, 참 그러니까 핵 전쟁을 가정을 하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가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현재 수준의 생각은 미국은 그 중국 핵체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 지우기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뭐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티베트 독립하고 신장 위구르 독립하는 거 그거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예, 2차적인 문제고 만주 만주가 독립을 해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북한하고 좀 교류가 돼가지고 연결고리로 해서 경제가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나머지 자료들은 제가 템플릿으로 이용하는 것들이라서 그냥 항상 고정적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요거를 변형해서 제가 지금 갈등 해소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매번 그리기가 그러니까 요것도 논리 연습을 위해서 그 하는 거고요. 이런 것도 안 잊어버리려고 그 상권 분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향후 계속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 탈세계와 이런 주제 속에 생존을 위한 그런 것으로 그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구독, 좋아요 있습니다.